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아침에 보니까 많이 계시던데요. 첫 시간에 우리 이 박한길 회장님이 돈 버는 법은 전부 강의를 하셨으니까 아마 돈은 지금쯤 다 버셨죠. 돈 버는 방법은 다 이제 아셨으니까 저는 돈을 벌기 위한 기초 체력 단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 8월부터 100일 판매사 작전 그리고 1000일 1000만원 작전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에 그 목표를 달성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더 빨리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보다 더 늦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구체적인 목표와 정확한 기간이 없으면요 마냥 늘어져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건 이게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라 만사가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육체 노동부터 높은 정신 노동까지요 정확한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대학원에서 이 박사과정 박사학위를 이수할 때도요 내가 언제까지 논문을 써서 통과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주면 받지 뭐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주나? 그걸 안 줘요. 자기가 어떤 나는 3년 내 논문을 통과시키겠다, 나는 4년 만에 논문을 통과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면요 딱 그 기간은 되지 않더라도 그 근방에 돼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공부가 논문이 완성되는 대로 제출하지 뭐 이런 사람은요 끝까지 제출 못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면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고랑이를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 고양이라도 나오지 애초에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쥐밖에 안 나와요. 그건. 그래서 이런 목표를 정하고 뛰어야 됩니다. 갑자기 어떤 책을 보니까 인생은 착각하면서 산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딱 내 얘기예요. 엄청나게 착각을 했더라고. 한번 비춰줘 볼래요? 인생을 어떻게 착각하고 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건 난 예야. 그런 분은 참 성인들입니다. 자, 남자들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 쉬운 줄 안다.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 남자 사장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자들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관심이 있어 따라온 줄 안다. 안 그래요? 꼬마들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안다. 안 되는 거 많거든요. 엄마들 자식이 공부 잘하면 다 되는 줄 안다. 자기 애는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안다. 머리 나쁜 애들도 가끔 있어요. 대학생들 철 다 둔 줄 안다. 대학만 졸업하면 앞날이 확 필 줄 안다. 철딱선이 없는 놈들 무지무지 많아요. 예? 부모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로 안다. 아이고 벌어서 사셔야 돼요. 아들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호구지치다도 지금 아주 한 짐이에요. 한 짐. 자식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육군 병장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 거기야 무지무지 높기는 높지. 대위 위에 병장 또 그 위에 방위라고 그러니까 이거 젊은 분들은 방위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전쟁할 때 방위를 맨 앞에 내보내면 가장 좋다고 그랬죠. 아무 때나 사고 지르고 돌아다니죠. 사고를 아무 때나 저지르고 돌아다니까. 아가씨들 지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이게 이런 아가씨들 많아요. 아줌마 화장하면 다른 사람 눈에 예뻐 보일 줄 안다. 요건 조금 틀린 것 같은 예뻐 보여요. 사실 조금 예뻐 보여요. 연애하는 남녀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한 일주일 그러죠. 일주일. 시어머니들 아들이 효도하고도 부인보다 자기를 먼저 챙길 줄 안다. 이것도 큰 착각이죠.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장인 장모 사이들은 처갓집 재산 관심 없는 줄 안다.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처갓집 재산 관심 없습니까? 아니라고 그러시네. 회사 사장 직원들을 쪼면 다 열심히 일할 줄 안다. 안 해요.
말 안 듣습니다. 아내들, 남편이 회사에서 적당히 해도 잘 안 잘리고 진급할 줄 안다. 다 잘려. 이게 다 잘리죠. 남편들,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안다. 이게 사실 안 놀거든요.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 그러죠?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자기는 안 그런 줄 안다. 그래서 이걸 써놨은 어떤 철학자가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자기가 아는 것밖에는 모르니까. 그래서요, 인간의 유무식을 가르는 방법은요, 지식의 양을 가지고 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지식의 양이 어느 정도 돼야 유식하고 그 이하면 무식하냐, 그걸 가를 수가 없어요. 통상 학자들은, 저명한 학자, 옛날에 공자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최근의 학자들까지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무식한 놈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놈은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터미 교육도 해보면요, 아예 집에서 안 오신 분들은 이해가 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안 왔거나,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안 왔거나, 오기 싫어서 안 왔거나, 뭐가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와서 밖에 돌아다니는 지금 있어요. 나 뭐 할라 여기로 오는지 몰라. 지금 당장 나가서 저 오뎅 옆에 보세요. 오뎅 먹고, 그 참, 차비 몇만 원 들이고, 그래가지고, 뭐 하려 와서 거기서 오뎅 먹고 서 있는가 몰라. 이 멘탈리티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호떡 먹고 있거나, 뭐 그렇거든요, 가서. 안 그러면 요 기대고서 담배 피고 있거나, 그거 뭐 하려 여기까지 와서 그런지 모르겠어. 참 희한한, 그렇다고 뭐 누가 뭐라고, 군대 같으면 그 오락에서 조인트를 까버리죠, 이 자식. 근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자기 차비 들어서 왔는데. 그래서 유무식은요, 지식의 양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같은 경우 경제학이라고 조금 알지만은 저보고 자동차 정비해보라 그래요. 다 부숴놓지 내가 어떻게 정비를 하겠어요. 그러면 자동차 정비공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등신아, 그것도 모르냐, 이럴 거 아니에요. 전 자동차 정비애들은 등신이에요. 저명한 의사한테 가서 농사 지어보라 그랬어요. 할머니한테 계속 구박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목에 힘주고 유식하다 할 수가 없어요. 농사 짓는 법은요, 시골 농사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훨씬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무식은요, 뭐 지식의 양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지식을 대하는 태도 가지고 따져요. 내가 모르는 게 많다, 난 계속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다. 난 모르는 게 없어,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뭐 그런 사람은요 대개 보면 무식해요. 자, 제목이나 좀 비춰주세요. 오늘 강의. 네, 오늘 애터미 인재입니다. 애터미 피프. 우리가 삼성에 계셨던 분들은 삼성맨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삼성맨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구태여 설명 않더라도, 저분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일 처리가 꼼꼼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얼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맨이다 그러면 이미지가 떠올라요. 마구잡이로 돌진하는 그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조직이나 대학이나 또는 저명한 이 기업들은요, 무슨 맨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겠다 하는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터미를 하는 사업자들이면 애터미맨, 저는 맨 처음에 이 영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붙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이나 이런 기성 조직은요, 선발해서 뽑아서 일정 훈련을 거친 다음에 매닝을 했고, 그 다음에 매년 들어온 사람들이 통상은 나이가 비슷하고 전공이 전부 같고 일정한 자격 기준을 거쳐서 남녀 구분해가지고 딱 뽑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애텀이라고 하는 조직은 진입과 퇴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맨이라고 할 수가 없고 피플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피플이라고 붙였습니다. 피플이나 맨이나 똑같아요. 맨은 남자가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 IMF 때 그 D일보에 칼럼이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의 사원들이 사원 교육을 받는데, 이런 강당에서 사원 집단 교육을 받는데 독사가 들어왔다. 독사가. 독사를 보고 하는 행동이 회사마다 다르더라. A 회사는 먼저 보는 놈이 의자건 책상은 집어 던져가지고 때려잡더라. 이게 어떤 회사인지 알겠죠? 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아무거나 몽둥이든지 의자든지 아무거나 내리쳐가지고 잡더라. B라는 회사는 독사가 들어왔는데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우리 회장님께 물어보자.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 회장님께 물어보자. 이런 회사가 있더라. 아마 한보나 대우가 그럼 망했어요. 물어보는 동안에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은 거죠. 그렇죠? 물으러 가는 동안에. 그 다음에 한 회사는 독사가 들어왔는데 똑똑한 놈이 잡겠지. 어떤 새끼가 잡는가 보자 하고 앉아있더라. 완전히 냉소주의. 그러니까 자기들 패거리끼리 해먹는 회사는, 다른 사람은 너희 똑똑한 놈들이 해봐라. 난 모르겠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회사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잡는 게 효율적인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때려잡더라. 여기 아마 삼성일 겁니다. 그죠? 한 회사는 분명히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다고 계속 우기고 있다. 계속 우기고 있다. 위기인데 위기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 기회가 왔는데 지금 잡아야 되는데 계속 우긴다. 이게 문화입니다. 기업의 문화예요. 이게 삼성맨, 현대맨. 현대맨들은요, 그때 정주영 회장 저쪽 현대중공업에서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아주 그 험악한 노사분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 크레인이 올라가 가지고 이 가옥에 못 박는 총 있죠. 그걸 쏘면서 버티는, 그거 무지 위험하잖아요. 못이 팍 나가면서 박히죠. 그래서 기자가 정주영 회장님한테, 아니 저렇게 과격하게 노사분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태평성대십니까?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보시던, 이 사람아, 쇠를 만지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야, 과연 거인다와요. 그렇죠? 그 문화가 현대의 문화예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쫌생이처럼 못으로 쏘느니 마느니, 그렇게 아니라 쇠를 다루는 놈은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 지금 세계 최고의 현대 중공업이 됐잖아요, 지금. 엄청나죠? 세계 최대 배를 만드는 회사가 됐어요. 그걸 쇠를 만드는 놈들을 쫌생이처럼 다뤄가지고 그 큰 배 만들겠어요, 그거? 못한다.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리더의 리더십 정신과 그리고 그 회사가 뭘 다루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렇죠? 그 문화가 형성돼요. 제가 독수리 우화를 서두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수리 우화. 우화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독수리는 그 수명이 인간과 비슷하게 70년이라고 그럽니다. 오래 살지요, 새치고는. 오래 살아요. 그런데 한 40년 살고 나면요, 거기서 죽든가 살든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40년 살고 나면 이 부리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게 너무 앞으로 이렇게 굽어가지고 사냥하기가 좀 힘들대요. 그리고 발톱이 날카롭게 생겼는데 발톱도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굽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또 날개가 너무 낡아가지고 무거워서 날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 독수리는 먹이 사냥을 못하면 죽습니다. 야생 동물이고 맹수들은 먹이 사냥 못하면 죽는 거죠. 우리 인간은 부모님이 좀 연로하시면 자식이 봉양을 하지만은 짐승들은 안 그래요. 지 잡아서 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먹이 사냥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독수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굶어 죽든가, 안 그러면 바위에다가 이 부리를 찧어가지고 그 낡은 부리를 띄어내든가, 띄어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새 부리가 길어나도록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부리가 길어나면 그 부리로 낡은 발톱을 뺀답니다. 발톱을 빼면은 새 발톱이 다시 나온대요. 그러고 나서 발톱이 나면은 낡은 이 깃털을 뽑아버리면 새 깃털이 나서 다시 30년을 아주 활기 있게 살 수가 있다.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30년을 더 살려면, 근데 그 기간이 한 6개월 걸린대요. 30년을 더 살려면 그런 환골탈태의 기간을 거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거쳐야 된다. 그거 안 하면요, 거기서 죽는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60세 정년 퇴임을 한다고 치더라도요, 30년 더 사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의학의 발전 속도로 보면 아마 100세까지는 사셔야 되고, 무지무지하게 재수 없는 분은 120세까지 이렇게 사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60세 정년 퇴임 하시고도 60년을 더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찌감치 명퇴를 하신 분은, 명퇴, 한 50세에 명퇴를 하신 분, 이런 분은 어떻게 돼요? 한 70년 더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환골탈태를 하시던가, 독수리처럼 더 사시려면, 활기 있게 사시려면요, 그럭저럭 수명만 연장하시려면 그대로 사시던가, 둘 중에 하나. 그건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독수리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제목을 왜 제가 우화라고 붙였냐 하면은, 저는 독수리를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독수리를 관찰을 안 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조류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화는요, 우화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환골탈태, 다시 말하면 이 사고방식을 갑자기 아주 고통스럽게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생을 활기 있게 살 수 없다는 게 독수리 우화예요. 독수리 우화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세요. 인재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 지금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인데, 인재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생산 요소는 세 가지로 칩니다.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치는데, 노동 중에서 옛날에는 육체 노동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정신 노동이 필요하다. 인재가 가장, 이것은 지금 경영학자, 경제학이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부자가 된 분들은 대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여러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자가 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최근에 부자가 된 세계적인 부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부자, 국내에서 갑자기 최근에 부자가 된 사람은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 다음, 빌 게이츠. 이 양반 뭐 땅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계 제일 부자거든요, 지금. 최근에 데이터 보니까 재산이 72조인가 그렇더라고요. 72조. 아무것도 없어요. 땅, 워싱턴 시애틀에가 본부 하나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만뒀죠, 지금. 그만뒀어요. 완전히, 자기 몸 하나 가지고 그러게 됐습니다. 다음 한번 좀 보세요. 오렌 버핏. 이 사람,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조그만 회사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투자회사죠? 주식 투자, 증권 투자, 그 다음에 기타 어떤 투자회사입니다. 빌 게이츠 다음에 부자입니다. 보니까 재산이 60조더라고요. 1조가 얼마나 되는가? 그거 세고 있지 마세요. 못 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세도 못 세요. 돈 그거 주시면, 돈 드리면요. 못 세요. 도저히 셀 수가 없어요. 1조 못 셉니다. 여러분들. 못 세요. 자, 다음. 이게 마크 주커버그. 재산이 30조더라고요. 이 친구, 이거 집 사기 전까지는 새빵살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마누라 데려와 살면서 맨션 2층짜리 하나 샀다 그러더라고. 700만 불 주고. 그러면 원래 새빵살이 하던 놈인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뭐 땅이 있나 공장이 있나. 완전히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자, 요 두 사람.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 요 두 사람. 구글이야, 구글. 구글 만든 사람. 이 사람을 또 스탠퍼드 대학원 다니다가 박사과정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아이고, 이거 하자. 구글 만든 사람이거든요. 원래 구글은 구골이라는 건데, 구골인데,
가서 상표 등록을 하면서 실수해가지고 구 글로 등록을 해버렸어. 이게 실수할 수가 있거든. 이렇게 앞에 O를 붙이고 L을 붙였는데 L 붙이고 E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구글이 됐어요. 구골은요 10의 백승을 구골이라고 합니다. 10의 백승은요 전 우주의 원자를 다 합한 수보다 더 많아요. 그렇게 큰 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검색을 할 수 있는 이 검색 엔진을 만들겠다. 그래서 구골이라고 글을 놔다가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요 두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주 젊은 놈입니다. 38, 38세? 38세입니다. 38세인데 두 놈 다 재산이 한 30조 되더라고. 계속 불어나니까 지금 우리가 이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구글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짜로 쓰고 있죠. 구글 거. 모토로라 인수했죠.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자, 다음. 해리포터 아시죠? 조한 로링. 이게 미혼모 해가지고 딸 하나 데리고 일주일에 15,000원 그 생활지원금 받아가지고 살던 아줌마야.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해리포터가 지금 팔린 게 한 4억 5천만 권, 4억 5천만 부 정도 팔렸고, 영화 지금 7편까지 다 찍었죠? 영화 수익만 한 70억 불. 70억 불. 그러면 한 7조, 8조 되죠? 그래서 세계 단 5년 만에 그 표현 보니까 From Rags to Riches 그랬더라고. 거지에서 부자로. 이 경우에 5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5년 만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조앤 J.K. 롤링인데요. 이게 원고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 몸뚱아리가 재산이라는 게요. 해리포터 시리즈 첫 권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거든. 저도 읽어봤는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 환타지 소설이란 말이에요. 해리포터가 벽을 통과해서 갔더니 마법학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벽을 뚫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뚫고 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죠? 뚫고 갈 수 있다. 통과하면 뭐가 나와요? 마법학교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고를 써가지고 대형 출판사 12군데를 보냈는데 다 리젝트 됐어요. 거절.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책을 보내나? 그래서 조그마한 출판사에서 그거 찍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찍어주는데 미안하지만 요거까지는 돈벌이는 안 된다. 그냥 찍어주긴 주는데 돈벌이는 안 되니까 이름이라도 바꿔라. 조앤 롤링이니까 이런 환타지 소설을 여자가 써가지고는 안 사본다. 환타지 소설은 남자가 써야 찾아보니까 조앤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J 롤링이라고 그래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교양의 이름을 만들 바에야 K는 자기 할머니 이름이 캐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이름 따야 되겠다. 그래서 JK 롤링 이렇게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조앤 롤링 그러면 여자라는 게 들통나기 때문에 필명을 JK 롤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출판사에서 이 고작 뭡니까? 인세로 준 게 한 1,200만 원 줬어요. 그거 얼마입니까? 그 15,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 1,200만 원, 그 감시덕지죠? 살았는데 이거 해봐야 어차피 돈이 안 되니까 1,000부만 찍자. 그래서 500부는 도서관으로 보내고 500부만 팔았어요. 근데 그 초판은 지금 그제 경매를 보니까 500만 원에 팔립니다. 초판 500권. 요건 땡 잡았죠? 그 산 사람들은. 그런데 미국 출판사에서 그 책을 읽어보고 이건 어마어마한 책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인세를 무려 출판도 하기 전에 1억 2천을 보냈어. 10만 부를 보냈다. 10만 부를.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인데 영국이 왜 그 모양 그 꼴인지 알 수가 있겠죠. 미국 출판사는 즉각 알아본 거야. 이건 엄청난 책이다. 그러니까 그 12개 출판사나 그 조그마한 출판사가 이 가치를 알아봤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잠을 돈방석에서 사겠죠. 안 되는 거지 이제. 미국에서 갚아버렸으니까. 그래서요, 그 가치를 어떻게 알아마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바뀌어요. 지금 조한 롤링은 지금 세계 가장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죠. 약 1조 5천억
정도 되니까 한 성을 샀죠. 성을 사가지고 닥터하고 다시 결혼하고 살고 있죠. 자, 다음. 자,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고 쫓겨났어요. 그러나 지금 세계에 많은 돈들, 최대 금융회사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최대 출판사,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전부 유대인 겁니다. 경매시장,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도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 뭐 가지고 있어요? 땅 가지고 오나 금을 가지고. 탈무드를 보니까 유대인 엄마들이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킨답니다. 계속 핍박을 받고 죽어라고 집 짓고 농사 짓고 뭐 해놓으면 뺏어가 버리고 불질러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만약 우리 집을 뺏기고 우리 집에 불을 지른다면은 너는 뭘 가지고 가겠느냐? 뭘 가지고 다른 데로 가겠느냐? 그러면 꼬맹이들은 보석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건 작으니까 가지고 갈 수 있죠. 그거 말고 그것도 뺏길 수 있다. 그것도 없어질 수 있다. 도저히 뺏어갈 수 없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지식이다. 네 머리에 가면은 어디든지 너는 살 수 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네 몸뚱아리가 네 자본의 전부다 그 말이. 땅도 필요 없고 건물도 필요 없고. 왜? 언제 뺏길지 모른다.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몸뚱아리가 자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전형적인 이제 몸뚱아리가 몸인 분들이 요 애터미 사업자들이에요. 여기 혹시 어마어마한 땅을 한 100만 평 나는 가지고 있다. 뭐 혹시 계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난 공장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절반은 내 거다. 뭐 그런 분.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자본이기 때문에 이게 미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산성 있게 하면은, 즉 생산력이 높은 자본으로 만들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다음. 자, 시대 변천과 요구되는 인재. 그럼 시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 지식정보화 시대. 자, 농경시대. 다음. 자, 농경시대입니다. 농경시대는 수평, 요거 일자형 인재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자형 인재라는 건요, 광범위한, 다시 말하면 건전한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일평생 지식인 대접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농사 짓는데 뭐 고도의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없어요. 이 시대는요, 고도, 뭐 기술 진보, 그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하고, 그리고 지식의 진보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대학을 나오면 평생 지식인 대접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대학 졸업장. 이렇게. 우리 당수는 중학교 나왔는데요, 평생 지식인 노릇하면서 사셨어요. 일제시대 중학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형님도 우리 동생은 처음으로 대학을 가셨는데요, 그때 우리 형님이 배웠던 대학 교과서를 보면요, 아이고 이것도 책인가 그래요. 지식 수준이 너무 낮아. 대학 교재인데도 지금은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가죠. 그런 정도는 중학생도 알아요. 그런데 그 정도 지식만 가지고도 그때는 지식인 노릇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광범위한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생산성이 높았어요. 자, 그러다가 산업화 시대가 되니까 이제 그런 평범하고 넓은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요. 전문성이 있지 않고서는 생산성이 거의 없어요. 전자면 전자, 기계면 기계, 화학이면 화학, 자동차면 자동차, 깊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자형 인재면 됐습니다. 일자형. 그러나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것까지는 안 된다. 전부 지식이 지금은 융합돼요. 하나로 합해집니다. 서울대 융합대학원 생겼죠? 하나로 합해야 돼요. 합하지 않고서는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는 기계공학 분야입니다. 그런데 기계공학만 가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집니까 지금?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그 다음에 이 타이어, 그런 화학공학, 이게 유리, 이게 전부 합해지지 않으면 자동차가 나오질 않아요. 거기다 지금은 바이오 기술까지 다 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체공학까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십자형이라는 것은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라도 폭넓은 교양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십자형. 그래서 서울대학에 여러 기업이 요구하기 때문에 융합대학원을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삼성이 이걸 서울대학에 요구를 했는데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한데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보니까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놈이 한 놈도 없다 그 말이에요. 대학 졸업. 왜 그러겠어요? 중국어를 아는 놈은 무역어를 모르고, 무역어를 아는 놈은 중국어를 모르고, 중국만 할 줄 아는 놈은 중국 문화를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것만 아니까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중국 사람 돼. 성격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중국 말도 알아야 되고, 무역법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합해버린 거예요. 지금 대학이 그렇게 가고 있죠. 미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문과학을 하나로 합해버린 거예요. 융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 바로 안철수 교수가 융합대학원장으로 갔는데 그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바이러스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석좌 교수로 오라고 했을 때 당신이 그런 CEO 경험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오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와튼 스쿨을 갔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 MBA 과정,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이거든요. 와튼 스쿨에 가서 경영학을 다시 공부를 하고 카이스트 석좌 교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과 인문학,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학을 합하지 않고서는 거기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요거 애터미도 바로 이렇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형 인재라고 통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를 도요다 장차 아시죠? 그걸 T형, 도요다 T를 따서 도요다에서 T형 인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서도 통상 T형 인재라고 그러고 세계적으로 유행하기는 T형 인재라고 불러요. 똑같아요. 수평적으로 광범위한 폭넓은 상식.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 요게 없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계공학자가 암만 기계를 성능적으로 좋게 설계해도 미학자가 보건대 디자인이 엉망이면 안 팔린다 그런 말이에요. 안 팔린다 그런 말이야. 요즘 누구 기계 성능 보고 사는 놈이 어디 있어요? 디자인이 좋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인문학이고 이게 미학이고 예술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합해지지 않고서는 비즈니스 자체가 안 된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럼 애터미 인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A형 인재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자는요, 마침 이게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긴 가로막대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람이 서로 기대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서로 기대고만 살아서는 안 되고 이게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협력을 해서 하나의 초유기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A형 인재인데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치 사다리 모양으로 돼 있어요. A자가.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이 가로막대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이 가로막대가, 다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해.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쪽으로는 폭넓은 상식이 필요합니다. 리버럴리스트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일반 기업의 격리 담당자는요, 격리만 잘하면 됩니다, 사실은. 왜? 그 사람이 다른 협력업체와 만나도 격리하는 사람만 만나요. 지가 무슨 다른 마케팅 하는 사람 그렇게 잘 안 만나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 사업자는 어떻습니까? 불특정 다수를 만나야 돼. 누가 자기의 고객이 될 줄 모르고 리크루팅 상대가 될 줄을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그래서 이런 리버럴리스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가 뭐라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건 모르고 이 물건이 좋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말이야. 무슨 아는 척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지금. 그러시냐고. 참 훌륭한 걸 알고 계신다고. 잘 모를지라도 들어본 적은 있단 말이야. 그래야지. 그 말이 무슨 말인데? 이렇게 나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폭넓은 상식을 가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가질 것이냐? 계속 교육에 참석하고 스폰서 미팅, 그 다음에 어떤 파트너하고 미팅, 교류, 그런 것에서 상식을 얻는 거예요. 관심만 있으면 돼요. 관심만. 지나가는 간판을 보더라도 관심 있게 보면 자기 지식이 되고 상식이 됩니다. 아무 관심 없이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리버럴리스트가 되지 않으면요, 이 다양하게 아주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SME 사업자들로서는 상당히 큰 컴플렉스를 제한사항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되느냐? 이쪽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전문지 스페셜리스트예요. 전문지식. 마케팅, 그리고 애터미라는 제품, 그리고 애터미라는 사업, 이런 것에 대한, 또는 소비자 행동, 소비자 심리, 어떻게 하면 자기 라인을 펼쳐나갈 수 있느냐, 성공의 8단계 등등은 자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다 하는 게 아니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스페셜리스트. 이게 이제 무지무지 중요해요. 다른 게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코퍼레이터라고 제가 그랬어요. 협력자가 되는, 협력자. 절대로 혼자 이 사업에 성공하기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는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면요, 초유기체를 형성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성공 못합니다. 성공 못해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협력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폭넓은 교양, 그리고 전문 지식도 협력을 통해서만 인포메이션과 지식 교환이 가능해요. 지식의 특징은요,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자본이나 노동하고 다르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식은 남을 주면 줄수록 그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아진다 그랬어요. 일반 재화는 그렇게 안 돼요. 남을 주면 적어져요. 그런데 지식은 서로 교환하면 몇 배가 돼요. 자기 것이 안 없어지고 몇 배가 돼. 어떤 우스갯소리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전에도 모르더니, 자기 아버지가 배울 때도 모르더니 아들이 배울 때도 모르더래. 그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은 30년간 선생님을 하셨다면서 왜 지금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놈아, 30년간 다 가르쳐주고 내가 남는 것이 없으니까 모르지. 그러는데 사실 지식은 안 그런 거거든. 그게.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협력이 가능해야, 협력자가 돼야 초유기체가 되고, 그래서 집단지성이 나옵니다. 자, 다음. 예, 집단지성. 이 집단지성은 중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지를 모으면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혼자의 생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지성은요, 집단지성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능가하지 못해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예를 들어봅시다. 다음. 자,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시너지 효과는 시스테매틱 에너지, 지금은 시너지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아주 체계적 에너지인데, 시너지 효과는 하나 플러스 하나가 둘 이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셋도 되고, 넷도 되고. 이게 우리 힘이 합해질 때만 가능해요. 합해질 때만 가능합니다. 역시너지 효과는 하나 플러스 하나가 둘이 되는 게 아니라 1.5밖에 안 되는 걸 역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즉 통제를 하거나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면 역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세계적인 이 학습 조직 이론의 대가인 생게, 피터 T 생게라는 양반이 한 소리가 그거예요. IQ 160짜리를 모아놓은 회사에서 어째서 나오는 성과는 IQ 60밖에 되지 않을까? 이게 개별 행동을 하니까 그렇단 말이야. 야, 이거 니까지는 뭐하라, 내가 더 알아. 이렇게 하면 IQ 160짜리를 모아놔도 나온 성과는 IQ 60밖에 안 된다. 그런데 IQ 100짜리가 모아서 협력, 초유기체를 형성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하면 IQ 200 이상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건 이 학자들이 계속 연구에 의해서 지금 나온 결론이에요, 지금. 자, 다음. 자, 그래서 협력이 최선의 전략이다. 이건 지난 석세스 때 몇 개월간에 제가 게임 이론을 했는데요. 모든 게임 이론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어떻게 게임 전략을 세우는 게, 이건 우리 인간사가 게임이니까요, 가장 좋은가. 다시 말하면 그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소득을 얻는가, 이득을 얻는가 하는 게임 이론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임 몇 가지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자, 죄수의 딜레마 게임. 죄수 딜레마 게임은 단 한 번만 하는 건데요. 이때 가장 최선의 전략은 상대방을 배반하는 겁니다. 배반했을 때 그래도 가장 좋아요. 자기에게. 자기 개인 판단하기. 근데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돼요. 자기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득이 아니더라.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인간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반복적 재수의 딜레마 게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도 게임인데요. 파트너와 스폰서가 게임을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고 내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 게임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에요. 반복적. 계속돼요, 게임이. 이런 경우에는 협력하는 게 가장 이득이 많았어요. 미시간 대학의 엑셀러도 교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전략을 꾸미는 게 가장 좋은가 컴퓨터 대회를 했습니다. 이때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이 가장 좋았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배반하는 전략은요 가장 성적이 안 좋았어요. 협력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사슴사냥 게임 이것도 마찬가지. 몇 사람이 5사람이 사슴을 몰아 산으로 모는데 5사람이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이 사슴을 포위해야 사슴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5사람이 아주 배불리 먹고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한 놈 옆으로 토끼가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놈이 그래야 되겠지. 아니 이분이 이게 사슴물을 몰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나는 토끼나 한 마리 잡아야 되겠다고 토끼를 쫓아갔어. 그러니까 사슴은 옳다고나 됐다 포위망이 뚫렸다고는 그쪽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못 얻었어요. 토끼 한 마리 얻은 거야. 나머지는 어때요? 굶어 죽게 생겼어. 그 얘기가 장자크 루소의 책 속에 들어있어요. 이걸 게임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눈앞에 토끼를 잡으러 쫓아가면 다른 사람들이야 뭐 사슴을 잡아서 먹건 굶어 죽건 나는 상관없고 나는 내 토끼만 잡아야 되겠다 하면은 자기도 같이 협력해서 사슴을 잡았으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전부 손해보도록 게 사슴사냥 게임이에요. 협력이 가장 좋다. 최후 통첩 게임, 돈 날아가는 게임, 케이크 나눠 먹는 게임이에요. 케이크는 요 미인하고 주머니에 돈을 탈탈 떨어서 케이크를 샀어요. 케이크를. 근데 더 이상 이제 돈도 없어. 배는 고프고. 근데 이분이 케이크를 절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자기가 낼름 하나를 집어서 잡수었어. 이분은 매우 불쾌해. 지가 왜 큰 거 먹어? 지가 왜 큰 거 먹는 거야? 근데 이분은 또 자기도 불쾌해. 나는 분명히 똑같이 잘랐는데. 그럼 자기를 의심한다, 이게. 자기를 아주 양심불량한 사람을 의심한다. 둘이 갈등이 생겨요. 이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르기는 이분이 자르고 이분이 먼저 선택하면 돼. 그러면 이분은 절대로 똑바로 잘라야 돼. 그렇죠? 하나를 크게 자를 수가 없어요. 이쪽이 선택권이 있거든. 이게 케이크 갈라먹기인데 최후 통첩 게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분에게 돈 10만 원을 공짜로 줘요. 그럼 둘이 갈라가죠. 갈라갔는데 몇 대 몇으로 갈라갈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이분이 나 그거 안 가져. 그러면 내게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요 게임이에요. 요 게임. 그러니까 이분이 예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10만 원 공짜로 갈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인간은 매우 이기적인 또 합리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짜로 돈이 생기니까 이분에게 10,000원을 주건 5,000원을 주건 1,000원을 주건 자기가 9만 원을 갖건 9만 5천원을 갖건 9만 9천원을 갖건 이분은 받는 게 이익이에요. 공짜로 1,000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돈만 생각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9대1로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눠 갔더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맨 처음에 독일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독일만 그런가? 독일인들이 좀 매너가 좋아서 그런가? 혹은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에서니까 미국에서 똑같아요? 아이고, 이거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미국도 선진국이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토인, 아마존에 그 한랑 벗고 사는 미개인, 다 했어요. 근데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토인하고
아마존 강경에 할랑 벗고 사는 종족들이 이게 게임이라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지금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하나를 내내 교육시켜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종족도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같이 짓고 사냥을 같이 해서 나눠 먹는 종족. 그 다음에 거기도 가족끼리만 농사 짓고 사냥해서 먹고 사는 종족. 전부 다 했어요. 한 100만 건을 했어요. 수십만 건을 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랬더니 문화권에 관계없이 이 사람이 다 가지겠다는 케이스는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요 나누어 받는 요분이 30% 이하가 되면 거절하더라 그 말이에요. 거절하더라. 평균적으로 30%. 다시 말하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공짜로 돈이 3만 원 생기는데 거절하더라 그 말이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나 그거 안 가져. 그거 받으면 돼. 3만 원 공짜로 생겨요. 아무 불로소득이 생기는데 안 갔더라. 그래서 어째서 7대3 평균이고 어떤 5대5, 6대4까지 있어요. 어째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눠줄까? 이 사람이 꼼수를 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거절하면 자기도 못 가지니까 이 사람이 거절하지 않을 수준이 얼만가 하는 걸 계산해가지고 원래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그 꼼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게임은 독재자 게임을 했습니다. 독재자 게임이라는 게 이 사람이 거부권이 없어. 주는 대로 받아야 돼. 10원을 주면 10원을 받고 100원을 주면 100원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지면 돼. 그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속셈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가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 갖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서울대학에서는 이제 더 강한 게임을 했어요. 더 강한 게임이 뭐냐면은 10만 원을 주고 네 마음대로 갈라가죠. 네가 9대1을 주건 9.9대 0.1을 주건 마음대로 해. 그런데 이쪽에서 거부권을 줬어요. 거부하면 네가 다 가져버려. 이건 어때요? 이쪽에서 거부하면 할수록 좋지요. 네, 거부하면 네가 다 가져버려. 그 게임을 했어요. 서울대학에서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나눠 갔더라. 그래서 인간은 서로 같이 협력해서 나눠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혼자 다 먹고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러면 기업 경영 정책, 국가 경영 정책, 국가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인간은 비록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판을 깨버리더라. 그 말이. 판을 깨버리더라. 공정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면은 그건 스폰서들이 교육을 잘해야 되고 파트너들이 교육을 잘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게 이기니까 그래. 자, 독자 치킨 게임. 치킨 게임은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게임이에요. 너 죽고 나 살자 게임이거든요. 양쪽 고속도로에서 두 놈이 자동차를 달리다가 먼저 핸들을 꺾는 놈이 지는 거예요. 이게 치킨이에요. 치킨은 겁쟁이 그 말이거든요. 이긴 놈은 히어로예요. 그러면 치킨 게임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두 놈이 다 치킨이 되면 살아남아요. 한 놈이 이거 하고 한 놈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놈 다 영웅이 되려고 하면 두 놈 다 죽어야 돼. 네, 그게 치킨 게임. 지금 내년도 지금 세계 경제 이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치킨 게임이 벌어져 있어. 너 죽고 나 살자. 해운업계도 그렇게 돼 있고 태양광 우리 2차 전지도 지금 치킨 게임이 벌어졌어요. 전기 자동차가 획기적으로 많이 생산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금융위기와 그다음에 세계 경제 불황으로 전기 자동차 생산이 안 되니까 2차 전지 생산 공장을 지금 각 세계적으로 투자를 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가격을 사정없이 떨어뜨려가지고 먼저 망한 놈 나가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해운업계도 마찬가지고 해운업계도 지금 덴마크 머스크사가 치킨 게임을 시작했어요. 해운 임금을 70%를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망해라 그 말이죠. 너 죽고 나 살자. 요 게임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굉장히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이것은 매 독수리 게임입니다. 매 비둘기 게임이에요. 서로 자기가 매가 되겠다고 싸우면요 다 죽어요.
비둘기 게임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애터미 게임도 그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너는 내 말 들으면 돼. 이렇게 돼가지고 중지가 모아지질 않고, 그러면 항상 자기가 비둘기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판이 깨져요. 자, 매 비둘기 게임. 자, 다음. 자, 금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협력, 커뮤니케이션을 협력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초유기체를 형성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금난지교는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 계사편 상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인 동심,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리 단금. 리는 날카로울 이자입니다. 원래 이자가 이익이라는 이자인데요. 원래 날카로울 이자예요. 벼 옆에다가 뭐 붙어 있으면 칼 붙어 있죠? 벼에는 칼이란 말이고 날카로워야 되잖아요. 응? 벼와 오른쪽에 칼도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동심이 되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자르고, 자를 따죠? 쇠를 자르고, 동심지연, 그 다음에 같은 마음, 동심에서 나오는 말은 기취열한, 그 향기가 난과 같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이 같고 같은 말을 하면 쇠도 자르고 아주 난처럼 향기로운 그게 나옵니다. 이 금난지교. 그러니까 이게 협력을 하면 그만큼 힘이 세진다. 그런 말이에요. 파워가 세진다. 다음. 자, 수어지교. 이것은 삼국지에 나오는 말, 삼국지 제갈량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수는 물이고 어는 고기죠. 요게 유비 현덕이 제갈공명을 너무 사랑하니까 관우하고 장비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불평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와, 우리가 의형제까지 맺어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제갈량만 그래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유비가 관우와 장비를 불러서 훈계하는 얘기가 삼국지 제갈량전에 나옵니다. 그 소설 삼국지 말고 정사 삼국지가 있어요. 정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는 나입니다. 외로울 고자에서 고, 유 공명. 나에게 공명, 제갈 공명이 있다는 것은 유는 같을 유자입니다. 유어지 유수야. 고기에게 물이 있는 것과 같다. 모태통이 게릴라전 할 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이용했어요. 게릴라는 고기고 민중은 물이다. 민중에, 다시 말하면 인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게릴라는 죽는다. 그렇잖아요. 자, 제군, 물, 부원. 다시는 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관우와 장비는 다시는 불평하지 않았다고. 여기서 수어지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과 고기, 이것이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 회사와 사업자의 관계, 그리고 회사와 협력업체의 관계가 전부 물과 고기와의 관계예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사업할 수 없다. 그런 말. 협력해야 돼. 자, 다음. 자, 화씨지벽. 이것은요,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 한비자 화씨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초나라에서 어떤 옥공이 좋은 옥도를 해가지고 여왕이라고 하는 임금께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니까 임금이 그걸 보더니 옥공한테 이거 좋은 옥이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마치 해리포터처럼 헤이, 그거 돌인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돌인데요? 그러니까는 이 왕이 말이지, 이놈의 자식이 나를 속여? 그래서 월형을 취하게 됩니다. 그 별놈의 형벌이 다 있어요. 월형은 팔 뒤꿈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별놈의 형벌이 다 있어. 그것보다 더 지독한 형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임금을 속여? 그러고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여왕이 죽고 그 아들 왕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옥공이 그 돌을 또 갖다 줬어요. 굉장히 좋은 옥입니다. 그랬더니 그 문왕이 다시 옥공한테 가져와서 이게 좋은 옥이야? 그러니까 옥공이 돌입니다. 그랬더니 석야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봐라. 임금을 속여.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 뒤꿈치를 잘라버렸어요. 어려움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문왕이 이제 즉위를 하자 이 옥도를 가진 초나라 사람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왕이 물었어요. 야, 이놈아, 월형을 당한 놈이 한두 놈이 아닌데 네가 뭐가 그리 슬퍼서 우냐? 그랬더니 내가 월형을 당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좋은 옥을 드렸는데도 옥이 아니라고 하고 나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는 게
내가 슬퍼서 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왕이 그것을 옥공한테 가공을 하라고 그랬더니 중국 역사상 가장 좋은 보석이 나왔습니다. 그게 화씨 지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씨의 요 벽은요, 둥근 옥벽입니다. 옥이 요 팔찌 생각하세요. 팔찌.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리고 옥이 이렇게 있는 게 그 벽자예요. 둥근 옥벽. 그래서 이것이 옥의 대표적인 한자로 쓰입니다. 벽이라고 하는 게 벽. 그래서 이게 중국 역사상 가장 보물인, 그러니까 이게 한비자가 저 얘기를 쓴 것은 뭐예요? 껍데기만 보고 그것이 좋은 인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놈이 별로 없다. 그런 말이에요. 별로 없다. 임금이라는 자들이 아까 지금 해리포터를 보냈는데 출판사 놈들이 돈벌이가 안 된다고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렸는데 미국 출판사에서 보니까 어때요? 이건 보통 떼부자가 아니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 그런데 요 벽을요, 요 옥을 조나라 해문왕이라는 사람이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진나라 있죠? 진시황 진나라가 훨씬 강했어요. 진나라 소왕이라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아니 해문왕이 저 옥을 화씨지벽을 가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뺏을 욕심이 생겨가지고 우리 15개 성하고 옥하고 바꾸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나라 왕 이놈 새끼가, 이놈 새끼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이 옥만 뺏고 성을 줄 것 같지가 않아. 그 뻔하죠. 그 당시 지금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시대니까. 그래서 인상해라는 사람이 저 옥을 가지고, 그렇다고 옥을 달라는데 보여주지도 않으면 이거 또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이게 난리고, 일단 가지고 가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옥을 만약에 저쪽에서 성 15개를 안 주면은 온전하게 지금 가져간 이대로 하나도 흠이 없이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요게 사기 연파 인상의 열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옥을 하나도 상함이 없이 온전하게 가져오는 것, 이것을 완벽이라 그래요. 이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하는 게 사기, 연파, 인상의 열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뒤로 완벽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완벽하다 그런 말 쓰죠. 그 자식 참 물건이 완벽한데 그게 하나도 상하지 않은 옥,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항우, 유방, 그리고 한신. 이게 한신이 바로 이 화씨 지벽 같은 사람이에요. 아까 한나라가 망하고 한나라 왕손이 한신입니다. 그런데 진나라에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한신의 머리에는 뭐가 있었느냐? 천하를 다시 통일할 수 있는 지략이 있단 말이에요. 알아준 놈이 한 놈도 없어. 맨 처음에 항우한테 갔습니다. 항우의 삼촌 항량한테 갔죠. 그리고 항우한테 갔어요. 항량이 난 죽어버렸어. 그런데 항우는 저만 똑똑해가지고 한신을 몰라봐. 그래서 그 항우의 이 군사인 범증, 아주 탁월한 이 책략가죠. 그 당시 나이가 한 76세, 75세 그런 게 됐는데 탁월한, 이게 유방의 참모를 다 합해도 범증만 못하다 하는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뭘 시켜놨냐면요, 그 쫄병을 시켜놨어요. 이등병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범증이 보니까 저놈이 그런 놈이 아니야. 그래서 항우에게 건의합니다. 저놈을 장군으로 임명하든지 안 그러면 죽이세요. 죽이세요. 근데 항우가 보니까 이게 뭐 병장 이등병 놈을 내가 왜 죽이냐 이거야. 저 안부다이구만. 그러니까 이게 그 항우 밑에 또 누가 인질로 와 있으면 장량이라는 사람 알죠? 장자방. 아주 유방의 아주 1급 참모입니다. 이게 유방이 지금 한신 저쪽에 지금 저 사천성 그 골짜기로 쫓겨나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원을 통일하려면은 현재 있는 장수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니까 대장군, 대원숙감을 찾아야 돼. 대원숙감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량은 항우 밑에서 인질로 있으면서 대원숙감을 찾고 있었는데 그 한신을 본 거예요. 이게 이등병 놈인데 이게 대원숙감이야, 이게. 그래서 대원숙감이라는 징표를 줘가지고 탈출을 시켜서 유방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범증이 한신이 도망간 걸 알고 쫓아갔는데 때가 늦었어요. 죽이러 쫓아갔는데 범증의 눈에는 저놈을 장군으로 등용을 하든지 죽이지 않으면 저놈한테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량은 먼저 알고 탈출을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유방한테 갔더니 유방도 역시 또 그 좀 떨떠름한 놈이야. 가니까 고작 시켜준 게 뭐 시켜줬냐 하면은 손님 접대하는 그 집사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장수가 보니까 저놈이 집사나 할 놈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병참장교를 시켜줬어요. 근데 유방 밑에 소하라는 참모가 보니까 저놈은 병참장교가 아니야. 병참장교가 아니야. 근데 한신은 장자방, 장량이 자기에게 대원숙감이라는 징표를 준 걸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방에게 얘기했더니 유방이 요 중위를 갖다가 장군으로 진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소하가 아주 크게 화를 내요. 저놈은 장군감이 아니라 이거야 지금. 그러면 뭔 감입니까? 대령감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대원수감이라는 게 대원수를 고작 장군을 시키면 어떡하냐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저놈을 대원수로 임명하는데 임금께서 군주께서 목욕 재개를 하시고 전 장병이 모인 자리에서 대원수 취임식을 해라. 그러니까 그 밑에 번개 같은 장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하, 내가 드디어 대원수가 되는구나.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또 폼 잡고 나가보니까 에게게 무슨 쫄병님이 하나 앉아있네 저기. 예, 그게 한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일약 쫄병을 파초 대원수로 임명합니다. 지금 같으면 총사령관이에요. 그게 한신이에요. 한신이 파초 대원수가 돼가지고 단 4개월 만에 유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우는 새 나라를 완전히 격파하고 중원을 휩쓸어 버려요. 단 4개월 만에 그렇게 했어요. 한신이라는 장군이. 자, 그러니까 항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우는 저만 똑똑한 줄로 알았지 외모만 보고 형편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항우는 자기 개별지성으로 싸웠어요. 자기 혼자 다 했어요. 그러나 유방은 항우보다 훨씬 못한 놈이거든. 또 황제니까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못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참모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 집단지성, 중지를 가지고 항우와 대결했습니다. 초기에 유방은 항우의 적수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천하를 얻은 것은 누굽니까? 집단지성으로 싸웠던 유방이었어요. 똑똑한 항우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금년도 교수신문이 우리 사회를 1년간을 마무리하는 말로 교수들의 투표, 전문 교수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한 게 어미도정이라는 말입니다. 여시춘추 6론 중에 불구론에 나와 있는데요. 또는 어미도령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길을 가리고 종을 훔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진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춘추시대가 전국시대로 넘어가는데 진나라에 6개 귀족이 있었습니다. 범씨, 지씨, 조씨, 한씨, 위씨, 중랑씨 등 6귀족이 있었는데 요 귀족들이 왕가를 다 쓸어버리고 전멸을 시켜버리고 자기들이 나라를 6개로 나눠가져 버려요. 나눠가지고 나중에는 조씨, 한씨, 위씨만 남고 세 족속을 또 다 쳐서 멸해버리고 나라를 나눠갔습니다. 이때 범씨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범씨도 하나의 호족입니다. 그런데 범씨 국가가 망하니까 범씨가 대대로 범씨 집안에 내려온 좋은 종이 있었는데 나라가 망했으면 어때요? 그 종 훔쳐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나이가 종을 훔쳐가려고 들어와서 종을 등에다 매는데 이놈의 종이 무거워서 질 수가 없어. 무거워서 질 수가 없으니까 애따 모르겠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그리고 옆에 있는 몽둥이로 종을 깨버리려고 종을 치니까 꽝 하고 종이 울렸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내가 종 훔쳐간 걸로 내가 들킬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귀를 막았어요. 이거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이게 자기 귀를 가지고 종을 훔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수들이 지난 1년간의 우리 사회를 돌아보니까 형님께서 어떻게 했습니다. 또는 디도수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난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안 들리는데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집권자와 국민은 다 소리를 듣는데 그 사람 귀에는 안 들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되질 않는다. 요거예요.
애터미 사업자가 소통이 안 되면은 자기 귀 틀어막고 종 훔치는 거 똑같다. 다른 사람 귀는 다 들리는데 자기는 안 들리더라. 자, 다음. 요건 작년에 장두놈이라고 그랬어. 작년 거랑 똑같아요. 자기 머리를 숨기는, 몸통은 다 보이는데 꽁처럼 머리를 숨기고 나 없다 하는 거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연구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저거 내용을 받은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발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니까 몸통이 다 보이는데 작년 거죠. 자, 다음. 금년에 2등한 사자성어가 이겁니다. 여랑 목양. 이것은 사기 홍리열전에 나옵니다. 홍리열전을 읽어보면 우와, 이 관리들이 이렇게 아주 가혹한 관리가 많구나. 얼마나 백성을 착취하든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2등을 했어요. 뭡니까? 요 일입니다. 일이랑 제 일이에게 양을 치라고 하는 것 똑같다.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것 똑같다. 이놈의 집권자들, 권력자들과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패를 뜯어먹든지 일이에게 양치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게 2등 했어요. 얼마 전에 세계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패가 엄청나게 심해졌다고 발표를 했어요. 세계 청렴도 39에서 45등으로 떨어졌다고 나왔습니다. 계속 부패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지금. 그렇게 하면 선진 못 됩니다. 적어도 10등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39등이었다가 45등으로 떨어졌어요. 부패도가. 그래서 교수들이 요걸 이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겨놓고 있는 거랑 똑같다. 다 뜯어먹는다. 다음. 이제 해형 경장은요, 금감원에서 내년도 시책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형 경장은 한나라 한무제 때 동중사라는 사람이 한무제에게 올린 편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풀해자입니다. 거문고의 줄을 풀어서 다시 팽팽하게 맨다 그런 말이에요. 그 편지 속에 뭐가 있냐면 거문고의 줄이 이렇게 느슨해져 가지고 음악을 연주해도 음악이 잘 안 되면은 그대로 연주해 봐야 좋은 음악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줄을 풀어 가지고 다시 팽팽하게 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옛날 제도나 옛날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고 새로운 걸로 하지 않으면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우리 해이해진 정신을 다시 다잡고 내년에 다시 뛰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 경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서 그 뒤로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갑오경장 그런 말 하죠. 갑오년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옛날 낡은 제도를 뜯어 고치고 서로 고치자 그 말이거든요. 경장이라는 말을 해서. 수무푼전은 금년에 직장인들에게 투표를 한 결과 2011년을 대표하는 한자성어로 수무푼전이 1등을 했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다 그 말이에요. 선수 없을무 요 푼은 분자인데요. 우리말로는 푼이라고 했습니다. 푼전. 수중에 돈 한 푼 없다. 다음. 두한종렬. 이것은 기획재정부 장관,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목표로 제시한 겁니다. 고급 공무원들에게 두한종렬.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갑게. 이건 한의학에서 쓰는 말,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고 한의학에서 쓰는 말인데 누군가가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도청을 한 것 같아요. 쿨헤드입니다. 머리를 차갑게, 쿨헤드. 그리고 종렬. 이것은 발에 땀나게 뛰자. 부지런히 뛰자. 냉철한 이성으로 내년도 경제가 어렵다는 걸 판단을 하고 가만히 책상 머리에 앉아있지 말고 열심히 발에 땀나게 뛰자. 그렇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에요. 다음.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역지사지를 해야 됩니다. 협력을 해서 폭넓은 교양, 상식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지는데 두 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역지사지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역지사지는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꿀 역자, 땅짓자니까 입장이에요, 입장.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네가 당신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머리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건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역지감지 이 말 없어요. 내가 만든 겁니다. 가슴으로 느껴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슴으로 느껴봐야 된다. 이게 마음 공부예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잘 몰라요. 잘 몰라.
역지, 행지.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네가 해보라고 말이야. 맨날 저 사람 강의를 왜 저렇게 해? 뭐 네가 해보라고 말이야.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네가 해보라고 말이야. 이놈 왜 운전을 이렇게 해? 그러지 말고 네가 해보라고 말이야. 얼마나 힘드는지 서로 그 사람이 행동하는 또 같이 가서 팔아보라 이 말이야. 앉아서 말만 하지 말고 같이 행동을 해야 저 사람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지사지, 맹자에서 나온 말은 역지사지인데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고 역지감지, 마음으로 느껴보라. 저 사람의 입장,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렵고 얘들은 많고, 그 다음에 호구지책이 어렵고 이런 것을 네가 마음으로 느껴봐라. 너도 옛날에 그런 적이 없느냐? 그것만 하지 말고 같이 뛰어봐라. 같이. 저 사람은 일을 저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맨날 앉아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나라에는 인물이 없냐고 개타는 놈만 많은데 그렇게 말하는 놈은 왜 지가 인물 되려고 생각 안 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록에 그게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지사지하고 역지감지하고 그리고 역지행지해서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하나로 뭉치면은 초유기체가 되고 아마 1000일 이내에 전부 다 월 소득 1000만 원이 될 겁니다. 안 될 분 있나요 혹시? 네.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